조선시대 후기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박씨 성을 가진 한 가문이 있었지요. 대대로 양반 가문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재산은 많이 줄어들었고 겨우 논 몇 마지기와 작은 기와집 한 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박진사 내외와 그들의 외아들 박성진 그리고 며느리 이씨가 함께 살고 있었지요. 며느리 이씨는 가난한 상민 집안 출신이었지만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하며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인 박진사 부인은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겼지요. 양반 집안의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며느리가 너무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그런 것인지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이것도 밥이라고 지어왔느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쌀을 얼마나 아끼려고 이렇게 질게 지었단 말이냐? 아침부터 시어머니의 호통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대답했지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지어오겠습니다. 다시 지어? 쌀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냥 내가 먹어라. 우리는 안 먹겠다. 이 씨는 아무 말 없이 밥상을 물렸습니다. 사실 밥은 적당하게 잘 지어진 것이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트집을 잡았습니다. 밥이 되면 너무 되다고 질면 너무 질다고 했지요. 마당을 쓸어도 빨래를 해도 바느질을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을 해도 시어머니의 눈에는 차지 않았지요. 상민 출신이라 그래. 양반가의 법도를 어찌 알겠느냐.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씨는 그저 참을 뿐이었지요. 남편 박성진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으시오.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리겠소. 남편은 이렇게 위로했지만 정작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지요. 어머니가 무서웠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이 씨는 여전히 묵묵히 시댁 살림을 꾸려갔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깃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요. 이 계집아, 또 밥을 태웠구나. 너 때문에 귀한 쌀을 얼마나 버리는지 아느냐. 바느질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양반가 며느리냐. 걸음걸이를 봐라. 천민 출신이라 품위가 없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는 꾸지람이 이어졌습니다. 이 씨는 그저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몸져 누웠지요. 감기가 심해져서 열이 높게 올랐습니다. 이 씨는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죽을 쓰고 약을 다리고 이불을 갈아주고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혔지요. 자신은 제대로 눈을 붙이지도 못한 채 며칠을 지새웠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의 병은 나았지요. 하지만 회복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다시 이 씨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쓰다. 내가 제대로 다리지 않았구나. 죽이 식었다. 따뜻하게 데워오지 못하는 것이. 이 씨의 간호에 대한 고마움은 한마디도 없었지요. 오히려 아팠을 때 내가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오래 앓았다며 원망만 했습니다. 그해 가을 집안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끼던 금비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요. 내 비녀가 없어졌다. 분명 방 안에 있었는데 어찌 된 일이냐. 시어머니는 집안을 이곳저곳 뒤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롱을 열고 서랍을 뒤엎으며 방바닥까지 샅샅이 살폈지요. 하지만 금비녀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시선이 천천히 며느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의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 봐라, 며느리. 내 비녀를 내가 가져갔지? 이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에는 당혹과 억울함이 그대로 드러났지요.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모른다고? 이 집에서 내 방을 드나드는 사람이 너 말고 또 누가 있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의 말투였지요. 정말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분노와 경멸이 뒤섞여 굳어 있었습니다. 상민 출신 주제에 귀한 금비녀가 탐이 났겠지. 이 씨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변명할 틈은 주어지지 않았지요. 당장 내 방을 뒤지겠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옷가지를 풀어헤치며 방을 뒤졌지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비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묘하게 숨겨놓았거나 아니면 벌써 팔아먹었겠지.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지요. 며느리는 순식간에 도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도둑년을 우리 집에 둘 수 없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이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섰습니다. 억울함보다도 허망함이 먼저 밀려왔지요. 결국 이 씨는 그날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단 하루의 말미도 허락되지 않았지요. 해가 지기 전에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 얼굴은 다시 보고 싶지도 않다. 이 씨는 조용히 자신의 보따리를 쌌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곤 몇 벌 안 되는 옷가지뿐이었지요. 그 중에는 친정 어머니가 남겨준 낡은 놀이개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끝내 내려놓을 수 없었지요. 마당으로 나서려는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잠깐, 그 보따리를 풀어봐라. 혹시 또 무엇을 훔쳐가는지 모르니까. 이 씨는 아무 말 없이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나하나 살폈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로구나. 이제 썩 나가거라. 이 씨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불효한 며느리여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내 건강은 내가 걱정할 바 아니다. 썩 나가지 못하겠느냐? 이 씨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성진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지요.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용기는 끝내 내지 못했습니다. 여보, 건강하시오. 어머님을 잘 모시시오. 이 씨는 그 말만 남긴 채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걸어갔지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 씨가 집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눈에 띄게 썰렁해졌지요. 박성진은 밤마다 아내를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아내의 손길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시원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지요. 밥맛도 예전 같지 않았고 빨래와 집안일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도둑질하는 며느리보다는 낫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오던 시어머니의 발이 멈췄지요. 문지방 앞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상자는 크지도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겉에는 한지가 붙어 있었고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어머님께 드립니다. 이씨 올림.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보자기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낯익은 것이 드러났지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찾던 금비녀였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펼쳤지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며느리의 단정한 글씨가 한 줄 한 줄 눈에 들어왔지요. 어머님께 불효한 며느리 이 씨가 마지막으로 글을 올립니다. 지난 사흘 전 어머님께서 잃어버리셨다던 금비녀를 제가 찾았습니다. 쫓겨나는 날 아침 마당을 쓸다가 우물가 풀숲에서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어머님께서 세수하시다 떨어뜨리신 듯합니다. 풀이 우거져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말씀드리려 했으나 이미 저는 도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비녀를 내놓으면 오히려 의심만 더 커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완전히 떠난 뒤 이렇게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도둑이 아님을 언젠가는 알아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어머님, 3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실수가 많았을 것입니다. 어머님의 꾸중은 모두 저를 위한 것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집을 떠나며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어머님의 건강입니다. 환절기에는 감기 조심하시고 찬 것은 드시지 마십시오. 냉기가 오면 기침이 심해지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자 안에 약재를 한 달치 넣어두었습니다. 친정에 내려가 어렵게 구해온 것이니 꼭 챙겨 드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구들장도 꼭 손보셔야 합니다. 아랫목 쪽에 금이가 있어 추위가 들 것 같습니다. 장독대 큰 항아리도 뚜껑이 헐거워 비가 스며듭니다. 시간 나실 때 꼭 고쳐두시기 바랍니다. 마당 감나무에 올해는 감이 많이 열렸습니다. 곧 익을 테니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니 잘 드십시오. 비록 쫓겨나는 며느리지만 어머님은 제 마음속 어머니이십니다. 어디에 있든 어머님의 안녕을 빌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불효한 며느리 이씨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시어머니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편지는 조용히 방바닥에 내려앉았지요. 이럴 수가. 그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도둑이 아니었고 거짓도 아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약재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모두 시어머니 몸에 맞춘 것들이었지요. 가난한 며느리가 이 약재를 마련하려 얼마나 애를 썼을지 그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말과 행동이 모두 가슴을 찔렀지요. 아들 박성진이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쥐어진 편지를 보고 바로 알아차렸지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박성진은 편지를 읽으며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았단 말입니까? 내가 큰 죄를 지었다. 내 아내를 도둑으로 몰아 쫓아낸 죄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흐느낌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성진은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로 아내를 찾아 나섰지요. 마을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아내를 보았다는 이는 없었습니다. 며칠을 헤맨 끝에 이웃 마을 과부 할머니 댁에서 아내를 찾았습니다. 이 씨는 그곳에서 품팔이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여전히 단정했지요. 여보. 그 한마디에 이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미안하오.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소. 아닙니다. 모두 제 팔자련이 했습니다. 박성진은 비녀와 편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지도 말했지요. 어머니께서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소. 함께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개를 끄덕였지요. 집 앞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보자마자 걸음을 옮겼지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지요. 내가 보낸 상자를 받고서야 알았다.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말이다. 어머님,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은 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씨는 깜짝 놀라 황급히 말렸지요. 어머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진심이 오갔지요. 그날 이후 집안은 달라졌습니다. 말투도 눈빛도 마음도 달라졌지요. 며느리야, 밥이 참 맛있구나.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구나. 며느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살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마움이 돌아왔지요. 아침마다 함께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고 저녁이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늦게나마 닿은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마을에 퍼졌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남긴 상자와 편지 이야기였지요. 사람들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저런 것이구나. 소문은 고을 원님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원님은 직접 집을 찾아왔지요. 그대의 효심이 참으로 귀하다. 이 고을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당연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사람의 값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그 집 마루에는 그날 이후 웃음이 오래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도 세월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지요. 마당의 감나무는 해마다 열매를 맺었고 그 감은 늘 시어머니 손으로 먼저 깎였습니다. 이건 며느리 먹어라.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먼저 따뜻해졌지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 한 번 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에 내가 말이 심했다. 그땐 몰랐다. 그 말은 자주 나오지 않았지만 나올 때마다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어머님. 하지만 지나간 일은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아 천천히 바꾸어 놓는 법이지요. 몇 해가 지난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침이 다시 깊어졌지요. 밤이 되면 숨이 가빠졌고 말소리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약을 다리고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시어머니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지 잊은 것이냐? 며느리는 잠시 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잊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망으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지요. 내가 너에게 끝내 사과를 다 하지 못한 것 같구나.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비녀를 잃어버린 날 나는 내가 미웠다기보다 내가 초라해지는 것이 두려웠다. 양반과 며느리라 부르면서도 내 손으로 집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게 견딜 수 없었구나. 그 말은 처음으로 드러난 시어머니의 속마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그의 봄을 넘기지 못하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며느리의 손을 놓지 않았지요. 고맙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지켰다더라. 쫓겨났던 그 며느리 말이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요. 장례를 마친 뒤 며느리는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다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날 돌려놓았던 금비녀와 낡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남는다. 그 짧은 글귀를 보고 며느리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뒤 집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마루가 울었고 밤이면 장독대 그림자만 길게 늘어졌지요. 며느리는 아침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예전과 다름없는 하루였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말은 남는구나.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감나무 아래에 잠시 멈춰 서곤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을 찾았습니다. 상담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부탁을 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루에 앉아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었지요. 여기 오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고 그 말은 곧 소문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금비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드는 작은 상 위에 올려두었지요. 보며 자랑하려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밀어내고 또 한마디가 사람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요. 어느 저녁 박성진이 마루에 앉아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한 발만 더 나섰다면 당신을 내쫓지 않게 했을 텐데. 며느리는 잠시 하늘을 보다가 답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짧았지만 두 사람의 밤은 오래 이어졌지요. 몇 해 뒤 마을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이 씨를 떠올렸지요. 그리고 그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먼저 다칠 때가 있어요. 그땐 말을 늦추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겪어본 사람의 고백이었지요. 이 씨는 표창을 다시 받지 않았습니다. 글로 남은 공적도 없었지요. 하지만 마을에서는 아이를 맡길 집, 속마음을 털어놓을 집으로 불렸습니다. 이름 없는 상이 오래 남는 법이니까요. 감나무에 또다시 감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하나를 따서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건 남겨두자. 누구에게 주는지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루 끝에는 늘 한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효부 이야기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며느리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았지요. 그저 늦게 알아본 이야기일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때로 너무 늦게 도착하지만 도착한 뒤에는 오래 머뭅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지금도 누군가 쉬어갈 자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말보다 느린 마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요.